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린 장마 전선이 제주 부근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주에는 모레까지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내륙 지역은 주말 동안 폭염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어제 내륙 지역에 올해 첫 장맛비를 뿌린 장마 전선이 다시 제주 부근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주말까지 제주도에 집중됩니다. 제주에는 모레까지 30에서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도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락가락하며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주말까지 장맛비가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내륙 지역에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구 등 경북 내륙과 강릉과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에선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낮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토요일엔 주로 충청과 남부 내륙에, 일요일엔 중부 내륙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초반 다시 북상합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장마 전선을 끌어올려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목요일까지 중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주춤한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어제 내린 많은 비로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의 토사가 주차장까지 밀려 들어와 주민들이 새벽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또 폭우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건드려 천여 세대가 정전되는 등 곳곳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많은 양의 흙탕물에 소화기는 둥둥 떠 있고 지하주차장 곳곳엔 진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부터 시작된 이 물난리로 지하주차장은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30mm가 내린 비로 주변 공사장의 토사물들이 지대가 낮은 주차장으로 쓸려 내려온 겁니다. 주차장에 있던 80여 대의 차량에 흙탕물이 튀는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주민들은 새벽까지 물을 퍼내는 작업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토사가 흘러내서 우리 집 주민들이 온 주민이 다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그 주차 차량들이 한 80여 정도가 지금 토사가 흘러내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엔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1번 출구 인근 지붕에서 빗물이 쏟아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0여 분 동안 지속된 소동에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갑작스런 폭우에 비가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가에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정전은 2시간가량 지속됐고 이 일대 주민 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폭우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근 고압선을 건드린 것이 이번 정전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인도에서 깊이 1.5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를 걷던 고등학생 3명이 철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하루 동안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하수도가 역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검토하는 긴급회의를 현지 시각 23일에 열었습니다. 전문가 긴급위원회의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권고하면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유행 질병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코로나19의 경우 재작년 1월 말에 발령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두창이 유럽을 중심으로 40개국 이상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가장 많은 해외 유입 사례가 나오면서 확진자 감소폭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에만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27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32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가 7,116명, 해외 유입 사례가 111명인데 지난 2월 28일 이후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소세이긴 하지만 속도는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확진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일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1일부터 격리자의 생활 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가량 보험료를 낸다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합니다.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고가의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는 정부가 그대로 지원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정부가 아닌 환자가 내야 합니다. 금년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 3천 원이었습니다.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천 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편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 중 중위험 접촉자 8명은 모두 백신 접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질병청에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반인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추궁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족을 국회에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당 진상조사 TF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가 고 이대준 씨 유족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 정부의 월북몰이로 유족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대통령 기록물 공개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권이 봉인한 진실을 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TF가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침과 노력 결실 덕에 조금씩 그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간담회 직후 TF는 자체 중간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TF는 사건 이후 7시간 분량의 북한 통신보고 내용에서 월북이란 단어는 북한군 병사가 상급 부대에 단 한 차례 보고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이 씨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월북이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북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소위 그들 입장에서 신문이겠죠. 질의하는 과정에서 2시간 이후에 나왔는데 TF는 특히 이 씨 관련 첩보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6시간 동안 구조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방송에서 월북이란 단어로만 정황을 파악한 건 아니라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씨 유족은 오는 26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4명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이튿날에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선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류리였는데 이 의원은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연이은 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민주당 워크숍.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였습니다. 자유토론에서 친이낙연계 중진인 서른 의원이 동반 불출마를 제안했고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도 이 의원과의 분임 토론에서 당의 단결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호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뭐 누구도 나오지 말고 그래서 대선 지선 이후에 그 어떤 위기 의식에서 나온 거다. 이 의원은 홍 의원의 요구에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극심합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이 의원의 불출마를 원하는 상황. 하지만 오히려 이런 압박이 이 의원의 출마 결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친 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권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잡는 것이 맞다면서 대항마가 없으니 이 의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당이 오만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이른바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7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내린 88.1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려는 심리가, 100 위로 올라갈수록 집을 사려는 심리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과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대 권역 모두 매매 수급 지수가 하락했는데 노원과 도봉 등 동부권이 83.3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강남과 서초 등 동남권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5대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은평, 서대문구 등 서부권이 가장 낮았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역시 90.8에서 90.3으로 하락했고 전국도 93.4에서 93.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값도 역시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3% 떨어진 데다 하락폭도 지난주보다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도 지난주 94.7에서 이번 주 94.3으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8월 이후 계약갱시 청구권을 소진한 전세가 신규로 나오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수요는 감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정부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신청한 지 4개월 만에 신속하게 결정된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EU에 있다며 반겼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벨기에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t shows once again to the world that the European Union is united and strong in the face of external threats.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EU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불과 넉 달 만에 EU 후보국 지위를 얻은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Тільки що отримали кандидатство. Це перемога. Чекали 120 днів і 30 років.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EU법을 수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게 되며 사법, 행정, 경제 등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상반된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하려면 사전에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1913년 뉴욕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대법관 6명이 위헌, 진보 대법관 3명이 각각 합헌 의견을 내면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은 개인이 집 밖에서 정당 방위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뉴욕 주법은 이 같은 권리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본 겁니다. It was challenged on the basis of that requirement for purpose was too restrictive, and it violate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arry a weapon for self-defense. 이 같은 판단은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로 미 의회가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상식과 헌법에 배치된다며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판단이 바뀜에 따라 일선 행정당국은 총기 소지 확대가 부를 수 있는 추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We will work together to limit the risk this decision will create once it is implemented. And we cannot allow New York to become the Wild Wild West. 총기 소지 판결에 더해 낙태를 둘러싼 판례 변경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미국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방역신분증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건강 코드가 갑자기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경돼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코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언제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수십여 명의 예금주들이 돈을 찾게 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은행 4곳이 부실화하면서 400억 위안, 우리 돈 7조 6천억 원가량이 동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예금주들의 방역신분증인 휴대전화 건강코드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정상이던 녹색에서 비정상인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공공장소 출입 등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河南御史办还有郑州市正好办的要去河南的那个健康码就变成红色的，就是我们周围我身边就有13个，跟我们的情况一样。 예금주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부실 은행들이 유착했을 것이란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방역 담당 공무원 5명이 예금주 1,300여 명의 건강코드를 조작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는 해임과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조작 이유와 부실 은행과의 연관성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처벌이 약하고 범죄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은행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건강 코드까지 조작해 격리를 시킨 데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없었습니다. 설명이나 절차나 이유도 없이 일단 강제로 일단 격리를 시키고 격리를 시키는 와중에 상당히 답답하고 감금당한 거랑 똑같은 기분이 들고 의혹에 그쳤던 건강코드 조작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시와 통제를 위해선 언제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복구 공사 시작조차 못한 곳들이 많은데요. 올 장마철이 벌써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황토빛 물살이 교량을 넘어 마을로 들이닥칩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끊기고 도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오마이스가 덮친 경북 포항 죽장면 일대에는 3시간 동안 129mm의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주택 등 130여 채가 물에 잠겼고 850여 농가가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찾아간 마을은 곳곳이 팍팍한 모래 자갈밭으로 변했고 물길이 지나던 길목에는 물살에 쓸려 내려온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톤백 마대를 쌓아 제방을 임시 복구했지만 다 터지고 사가버려 바람만 불어도 흙이 흘러내립니다. 제대로 된 복구를 시작하지 못한 곳이 죽장면에만 4곳에 달합니다. 하천을 확장하는 등 대규모 공사다 보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억을 넘어가니까 설계를 하는 자체가 지금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국회 승인 받고 기재 부분 던져도 승인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마무리돼야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 농사마저 접어야 할 농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7월 달에 뭐 설계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때 완성될지 안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하고 원래 3월 달에 설계를 마친다는 처음 얘기는 있었거든요. 실질적인 복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냉면을 먹은 손님 수십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살모넬라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홍하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습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런 때 시원한 음식, 냉면을 찾게 되는데요. 얼마 전 이 냉면을 먹은 한 60대 남성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식당입니다. 굳게 닫힌 출입문에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곳에서 냉면을 먹은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가슴 부하부가 떨어지고 이제는 심장 기능이 전혀 안 된다고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고 그 짧은 시기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폐혈성 쇼크였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까지 침투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식약처가 이 식당의 음식물을 검사했더니 다름 아닌 달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엔 경기도 김밥집 여러 곳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한 달 새 수백 명이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한 20대 여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검체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살모넬라는 여름철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닭이나 돼지 등 동물의 장 내에 서식하고요. 섭취할 경우에 복통, 설사 같은 위장 장애를 비롯해서 구토와 발열 증상도 나타납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모두 110건, 6,800여 명의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은 37도씨에서 가장 잘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년 중 가장 더운 7월에서 9월 사이에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의 75%가 몰려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모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건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은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할 경우 식중독 건수는 5.3%, 환자 수는 6.2%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될까요? 분석해봤더니 77%가 달걀 또는 달걀 지단이 포함된 음식을 먹고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달걀이 들어간 음식들, 특히 여름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김밥에 달걀 반드시 들어가죠. 밀면에도 지단을 얹어야 보기가 좋습니다. 또 냉면에 삶은 달걀 빠지면 섭섭합니다. 그만큼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종종 달걀 표면에 달걀변 같은 이물질이 묻어 오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균에 감염된 닭이 낳은 달걀이나 동물의 분변으로 오염된 육류에서 살모넬라균이 흔히 검출되는데요. 달걀을 세척하지 않고 먹거나 생으로 또는 덜 익혀서 먹는 경우 식중독 감염 가능성은 더욱 커지니까 되도록 삼가야 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염된 식재료를 만진 뒤에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칼이나 도마, 식재료 등을 타고 균이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달걀을 고를 때 균열이 없고 냉장 보관된 것을 선택하고 운반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요. 75도 이상에서 1분 넘게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학교 급식에서 죽은 개구리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전국 170여 개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시도교육청과 식약처,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위생 기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5일과 지난달 30일 서울의 고등학교 두 곳에서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급식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 2%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5% 넘게 급등하며 750선을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2.28포인트 오른 2366.6에 코스닥은 35.92포인트 상승한 750.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도 6천억 원 넘는 기관의 매수 속에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2% 가까이 올랐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6% 내외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6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양호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한 바이오주의 상승이 돋보였고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한 게임주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반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60전 내린 1298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는 장마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기 양주에서는 173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마 대신 폭염이 나타날 텐데요. 강원 동해안과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고 제주는 최고 50mm의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충청 남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 10에서 60mm가 예상되고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해서 다소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중부지방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